안녕하세요. 박성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라임 법학원 경희공채 중에 민법 총칙 선택 과목이죠.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희공채 공부 방법론 민법 총칙에 대해서요.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민법 총칙이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 민법 총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희공채 시험은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1교시와 2교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론 시험에 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1교시에는 형사법, 헌법 이렇게 두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험 시간은 80분입니다. 그리고 각 과목당 40문제로 문항수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교시는 1분에 한 문제 정도가 되겠네요. 물론 2교시도 마찬가지고요. 형사법, 헌법, 배점은 120점, 60점으로 되어 있다는 건 문제는 같은 수인데 배점이 다르다는 건 그만큼 비중이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헌법은 한 문제당 1.5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형사법은 한 문제당 3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교시 경찰학, 범죄학, 선택 과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 과목은 말 그대로 선택 과목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민법, 총칙, 행정법, 행정학 이렇게 세 과목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많은 수험생 분들께서 민법 총칙을 선택하고 계시죠. 세 과목이니까 40문항씩 세 과목 120문제고 120분이 주어집니다. 그 중에서 선택 과목은 한 문항당 1점, 가장 다섯 과목 중에 배점이 낮은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이 배점만 봐도 어디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지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형사법과 경찰학이 중요하겠죠. 선택 과목은 상대적으로는 이런 과목들보다는 중요도가 덜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입하는 시간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최대 효율성을 뺄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민법 총칙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보통 민법 총칙과 행정법 이 두 과목이 법 과목이잖아요. 이 두 과목이 법 과목인데 양이 한 얼마나 차이 날 것 같으세요? 우리 행정법 교과서를 살펴보면 보통 한 1500페이지, 1600페이지 될 겁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쓴 교과서를 보면요. 최소 1300~1400페이지는 될 거예요. 한 1400페이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민법 총칙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민법 총칙도 민법 교과서, 교수님들이 쓰신 민법 교과서를 보면 한 1700페이지, 18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민법 총칙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400페이지가 넘지 않습니다. 대충 페이지 수로만 봐도 3배가 차이가 나죠. 물론 서술하는 그 양과 예를 들어서 뭐 자간이 얼마냐 아니면 문장 사이 간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양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쨌든 행정법보다 민법 총칙이 양이 적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법 과목을 선택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민법 총칙을 선택하시는 게 합격에 보다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행정법보다는 민법 총칙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나는 법 과목은 진짜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죠. 법 과목이 체질적으로 안 맞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잘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행정학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민법 총칙을 한번 접해 보시고요. 만약에 민법 총칙이 잘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행정학으로 넘어가는 정도를 고민해 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법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행정법 총론과 강론이 모두 다 우리의 시험범위고 양이 너무 방대합니다. 다른 거 많이 하셔야죠. 그래서 민법 총칙을 하시는 게 가장 합격에 수험 적합적으로 이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률 한번 볼까요? 우리 시험이 과거에 경찰 간부 시험에서 2024년도부터 이름이 경희공채로 아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경찰 간부 시험일 때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이 같이 있을 때 22년 전이겠죠. 그때는 대략 아마 선발 인원은 비슷했을 거예요. 40명. 그런데
응시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났죠. 과거에는 1,500명에서 1,800명 정도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갑자기 모든 시험이 객관식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접수 인원이 폭발하게 됐죠.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2022년, 23년, 24년, 25년이 되면서 조금씩 조절이 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식이라는 시험이 객관식이라는 사실 때문에 아무래도 접수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물론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작년이랑 올해 한번 보면요. 24년, 25년 응시 인원을 보면 접수 인원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웬만하면 이 정도 3,000명 정도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합니다.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경쟁률이 매우 많이 올라갔다. 아무래도 순경을 준비하시던 분들도 경찰 간부 시험도 준비해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2개를 다 하시는 분들이 제법 되니까. 그래서 경쟁률이 이렇게 늘어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출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물론 민법 총칙이 한해서입니다. 우리가 민법 총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면 기출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4년치가 쌓였습니다. 벌써 4년치가 기출이 쌓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이것만 대비하고 간다로는 좀 부족해요. 사실 표본이 부족하거든요. 그래도 최근 10년간 기출 문제가 쌓여 있어야 그것 가지고 그것만 분석하고 공부해서 간다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조금은 더 약간 넘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거는 제 수업 시간에 다 이제 해결을 해 드릴 거고요. 일단 민법 총칙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자고요. 자, 22년도 객관식으로 바뀐 첫 해였죠. 이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는 나오는 유형을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판례와 조문과 법리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가장 쉬운 게 법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문이 2번째, 판례가 가장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판례가 한 절반 정도 차지했고 조문과 법리가 나머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학원에서 합격생들 시험에 합격했던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통계를 보여주지 않잖아요. 합격생 평균이 어떻다 아니면 응시생 평균이 어떻다 이런 걸 보여주지 않으니까 우리 학원 자체로 조사를 해봤는데 이 당시에 민법 총칙 합격생들의 민법 총칙 점수가 100점 만점이 되게 많았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면 1~2개 틀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22년도에는 문제가 쉽게 나왔습니다. 객관식으로 바뀐 첫 해라서 그런지 문제가 엄청나게 쉬웠다. 난이도 조절에 어떻게 보면 좀 실패한 거죠. 그래서 23년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려워질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어려워졌죠. 판례 비중이 갑자기 거의 25%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많이 어려워졌었어요. 조문과 법리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죠. 난이도가 굉장히 낮았다. 하지만 23년도에 갑자기 올렸다. 24년도 원래 처음에 뭔가 이 정책이 바뀌게 되면요. 큰 정책이 바뀐 거잖아요. 그럼 난이도가 점점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일정 수준의 난이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물론 가끔씩 한 번씩 튀는 해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또 쉬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판례 비중 갑자기 떨어지고 조문과 법리 비중 좀 늘리면서 또 약간 쉬워졌죠. 올해는 어땠습니까? 올해 마찬가지 판례 더 떨어졌네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가장 쉬웠어?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그건 아니에요. 22년도가 가장 쉬웠고 그 다음이 25년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번에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판례 비중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조문과 법리에서 어느 정도 좀 까다로운 조문들이 있었어요. 민법은 민법 총칙과 물권법, 채권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민법은요. 물론 뒤쪽에 친족 상속법이라는 가족법 파트도 있고요.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 시험 범위는 민법 총칙이 하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권 내용과 채권 내용, 가족법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도 종종 등장합니다.
가끔씩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디까지 커버할 거냐에 따라서 이거를 다 커버하고 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럴 거면 민법 총칙을 선택하는 의미가 없겠죠. 어느 정도는 버리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어느 정도는 버리고 가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런 데서 조금씩 조금씩 등장을 해요. 매년 그랬고. 근데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물권과 채권과 가족법을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어느 정도 좀 포괄적으로 조금 더 과도하게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범위를 넓혀서 선택 과목에 이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무작정 늘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하라는 거야? 제가 다 결정해드리고 하는 정도까지만 하시면 합격권의 점수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양이 가장 적다. 기출 분석을 지금까지 보면 어느 정도 난이도, 적정 난이도를 찾아가고 있는 중간이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난이도는 조금씩 들쭉날쭉 할 거예요. 하나 예측해 보자면 내년 시험인 26년도의 시험은 민총은 올해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게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사실 진짜 말도 안 되게 쉬운 문제도 막 나왔어요. 원래는 선택지 하나로 그냥 해결하고 끝낼 것들이 그냥 한 문제로 등장을 하면서 시간까지 아낄 수 있게 막 해줬거든요. 그래서 올해 민총은 어떻게 보면 약간 합격의 효자 과목이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민법이 출제되는 건 이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제가 주제를 최대한 세분화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게 한눈에 다 안 들어오시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아직 하시기 전이라면 이걸 보여드리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런 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민법 총칙은 그리고 문항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한 문제씩 골고루 한 문제씩 두 문제씩은 다 전 범위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되고 있고요. 특별히 좀 몰리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라든지 아니면 법인 뭐 이런 쪽에서 문제가 몰리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요. 점점 이렇게 굉장히 모든 범위에서 한 문제씩은 다 내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부분은 한 번의 대리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쪽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라고 또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라는 어떤 하나의 주제로 또 묶이고요. 여기가 권리의 객체고요.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부터 법인까지 권리능력부터 여기가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권리의 주체,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 큰 덩어리만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앞에가 이제 가장 큰 총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민법 총칙에서도 총론. 그 다음에 두 개 합쳐서 무효와 취소라고 또 큰 목차가 하나 있고요. 이쪽이 조건과 기한 그리고 기간 이렇게 한 목차 그리고 나머지가 소멸시효. 민법 총칙은 큰 주제로 보면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그 다음에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여기가 이제 민법의 딱 중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리 들어가고요.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그리고 소멸시효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다. 지금 민법 총칙을 전혀 보지 않으신 여러분들이라면 수험생이라면 아마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건 뭔지 모르실 거예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냥 전 범위에 걸쳐서 한두 문제씩 꼭 나오고 있구나. 어디도 버리고 갈 곳은 없구나 정도로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 과목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시간을 무진장 많이 쓰면서 많은 점수를 획득하는 건 하나는 놓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최소한으로 투자하면서 합격권의 점수를 받는 걸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법 과목의 특성상 이해와 암기. 제가 객관식 법학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진리라고 말씀드리는 약간 위험하긴 합니다만 진리라고 말씀드리는 두 가지 원칙이 바로 이해와 암기입니다. 사실은요. 암기는 왕도예요. 왕도. 암기라는 것만 잘하시면 수험은 쉽게 돌파가 가능해요. 근데 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암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저는 이해와 반복을 강조합니다. 일단 이해를 해놓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대신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한 선택지 하나하나를 한 번 읽고 다 완전히 이해하고 이게 어디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생각을 해보고 아 그래서 얘는 정답이 O구나 X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해를 해서 문제를 마칠 단계까지 가세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민총에서는 시간을 어느 정도 세이브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 이해와 반복으로 암기를 좀 뚫어보자. 이게 바로 제가 객관식 법 과목을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드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왕도. 제 기준에서 가장 좋은 수업 방식이 이해와 반복입니다. 뭔가 각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외우자라고 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거든요. 저도 외우는 걸 잘 못했어가지고 외우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수험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안 외우고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수험을 잘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공부를 했었고, 거기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해와 반복이었습니다. 각 잡고 외우지 않아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체득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이미 우리는 들어보신 적 있으실걸요? 회독수를 늘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회독수를 늘리면서 암기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모든 게 다 해결되진 않지만 상당 부분 많이 해결이 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은 법학 공부에서 회독수를 늘리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민법에 주제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어떤 주제들을 완벽히 문제를 맞힐 정도가 되려면 여기까지 이해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법학 과목에서 회독수를 늘린다는 거는 땅을 파는 거랑 똑같다. 1회독하면 여기까지 파는 거예요. 땅을. 지금 이만큼까지 팠죠. 그러면 이만큼까지 파도 완벽히 이해되고 체득되고 반복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여기서 다 끝나게 되죠. 하지만 어떤 특정 부분은 여기까지 파야지만 이해가 되고 체득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2회독 때 어떻게 하죠?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그럼 한 단계 더 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회독 때 점점 이렇게 파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미 내가 체득되어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적게 들이면서 다시 한번 보는 효과가 나서 장기 기억으로 가게 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점점 파괴되어서 회독수가 늘리면 점점 체득되는 게 많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학이 좀 나한테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냐면, 앞에서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확실하게 뭔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뒤쪽으로 진도를 잘 못 빼시는 분들이 법학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셔가지고 일단 무조건 끝을 보고 다시 오면 그 다음번에 볼 때는 이해도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빨리 한번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돌고 이걸 얼마나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합격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 과목 중에 법학 과목이 되게 많잖아요. 법학 과목은 다 이렇게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 복습과 반복을 통해서 암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는 제가 잘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다 맡기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으니까요. 이해가 중요하지만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은 계속 반복도 해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냥 이해만 시켜주면 반복 같은 건 내가 알아서 해. 좀 능동적인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야, 나는 그냥 강의만 보고 있었으면 다 좀 뭔가 해결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수동적인 공부가 나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수동적인 공부를 좀 더 좋아했거든요. 능동적으로 저한테 뭔가를 맡겨놓으면 저는 잘 못했던 사람이었어가지고 네가 다 정해주는 대로 내가 다 따라할게 라는 거를 조금 더 선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밑줄 같은 거 다 쳐드리고요. 형광펜 2개 준비해서 형광펜 가지고 밑줄 다 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서를 설명하기 위한 필기 노트 제공해드리면서 거기다가 필기 같이 해나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수업을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중요 부분 어느 정도는 반복을 해드립니다. 계속 반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이 한없이 늘어날 거니까. 그런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계속 어느 정도 반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암기의 부담을 좀 줄여보자. 선택 과목은 가장 낮은 배점을 가진 과목이니까요. 이해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사실 안 돼요. 물론 1순환 때 기본서를 가지고 법리와 조문과 판례를 분석할 때는 이해에다 방점을 찍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 위주로만 공부하면 복습 시간 한없이 늘어나고 수험 기간이 늘어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해가 미진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한다. 이거 뭐라고요? 회독수를 늘리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랑 수험 기간 내내 같이 계속 가면서 이번에는 이걸 하실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1순환, 2순환, 3순환 기간 동안은 회독수를 최대한 많이 늘리는 걸 목표로 생각을 하시고 저와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수업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순환으로 되어 있죠. 1순환, 일단 기본 이론입니다. 기본서를 가지고 진행을 하죠. 기본서에서는 조문과 판례와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단 방점은 이해에다 찍으셔야 돼요. 여기서 반복도 해주시면 참 좋고, 반복도 어느 정도 당연히 진행하긴 합니다만, 이해하는 거에 일단 첫 번째 목표를 삼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해가 좀 되셨다 싶으시면 뭘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판례 문구 같은 것 아니면 우리 수험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문구들을 많이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나마 학생들한테 좀 잘한다는 평을 받는 게, 이해를 시켜드리는 것 좀 잘한다는 평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 이거는 좀 잘한다는 평을 받는데, 또 뭐에 약한데, 이순환으로 넘어갈 때 문제풀이 들어갔을 때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간다라는 평을 또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이해는 시험에 나오는 문구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드리는 문구는 시험에 나오는 문구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해는 됐어.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문구를 내 이해한 것과 뭔가 이렇게 매칭을 시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순환 때 2순환으로 넘어갔을 때 그 갑자기 오는 충격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1순환 때 어느 정도 조문과 판례 그 문구들, 우리 실제로 시험장에서 선택지로 출제되는 그런 문구들을 자주 읽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1순환에서 2순환으로 넘어갈 때 아무래도 충격이 좀 덜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1순환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184개 조문이잖아요. 민총 적지 않습니다. 많은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조문 이해해서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1순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약 21회 정도 잡아놨고요. 하루에 4시간으로 계산했을 때요. 그래서 요 수업에서 일단 기본서를 한번 쭉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순환 볼까요? 이순환은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문제집으로 문제풀이 들어가는데요. 이 문제집에 뭐 들어있냐고요? 각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내용, 민법 총칙을 시험 범위로 가지고 시험으로 과목으로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시험에서 문제를 싹 가지고 왔어요. 거의 정말 완전 중복이다 빼고는 거의 다 들어있어요. 중복된 것도 거의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문제집을 풀면서 반복하는 연습까지도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 문제집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이걸 다 소화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몇 페이지죠? 한 800에서 9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순환 때 10회, 11회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이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때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나가요. 왜냐하면 800페이지를 이순환 안에 다 풀려면 방법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엄청나게 빠른 진도. 대신 똑같은 문제는 또 풀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 체크해서 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순환 때 문제풀이를 할 때는 새로운 문제들만 풀어드리고, 여러분들은 복습을 하실 때는 반복되는 문제들까지 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난이도가 높거나 아니면은 명백하게 우리 시험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판단되는 문제들은 제가 다 제하고선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하는 게 바로 이순환이고요. 마지막 3순환은 뭐 해야 되죠, 이제? 연습하셔야죠. 실전 문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최종 정리하시면서 찍는 방법, 이런 것까지 싹 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OMR 답안지 마킹까지 하셔야 돼요. OMR 답안지 마킹은 당연히 찍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찍는 방법도 저는 다 알려드려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찍는 방법까지 연습을 해서 그 시간 안에 완성된 OMR 카드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요, 모의고사 그렇게 하고 저한테 주어진 강의 시간이 있어요. 보통 3순환을 5회 아니면 6회를 진행을 하는데, 그때 강의는 조문 특강으로 진행합니다. 184개 조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184개 조문을 제가 6번, 5번의 시간에 걸쳐서 한번 쭉 정리해 드립니다. 그게 막판에 그나마 잊혀져 있는 기억을 되돌리고, 그 다음에 가장 빠른 시간에 빠르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판례를 보는 거 이런 거보다는 조문을 보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 특강이 여기 한번 정해져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전국 모의고사 이런 거 1회, 2회 정도 진행하고 시험장 보러 가시면 시험장에 시험 보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 총칙 선택 과목은 항상 선택부터 고민이 되는 과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셔서 뭘 선택하시는 게 가장 합격에 유리할까 많이 고민을 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단언컨대 만약에 여러분이 행정법을 공부하셨다고 하더라도 민법 총칙을 선택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너무 양 차이가 많이 납니다. 행정법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거 굉장히 많이 체득되어 있지 않다라면 행정법보다는 민법 총칙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택 과목은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경위공채 준비하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합격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